안녕하세요. 예,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라의 경주 떠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백제수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주, 부여. 그리고 여기에 익산도 가야 됩니다. 익산은 왜 가지? 예, 익산도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부여, 백제를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모든 여행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백제를 여행할 때는 백제가 또 어떤 나라인지 알고 이제 또 이렇게 가야 또 맛깔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역사적인 지식을 아주 뭐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현지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여기에 왜 왔는지를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흔히 말씀할 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하는데 단일 민족 맞습니까? 우리나라 단일 민족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단일 민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적이 없고, 처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원류로 본다면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 또 그 한 축에는 부여인들, 또 이쪽에 예족, 맥족, 그 다음에 또 이 마한인들 있고, 그 다음 중국계가 많이 그 시대를 또 들어왔습니다. 중국계 유민들이 일종의 유민들이 찾아 들어왔고, 또 외인이라고 해서 있고, 외인들이 있다가 또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저 서역의 사람들이 많이 또 왔지 않습니까? 뭐 아랍인들이 와서 같이 또 여기서 어울려서 융합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일 이 국가에서 많은 여러 민족이 어울려서 하나의 어떤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의 강력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를 놓고 우리나라를 많이 역사를 생각을 하는데, 옛날 그 고조선 시대 또는 뭐 고구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가 아니라 저 만주 벌판, 심지어 중국 베이징 근처까지 이 고조선 영역이었고, 그죠? 막 그 넓은 광활한 터전이 있었는데, 너무나 지금 우리가 잊히고 있습니다. 잊히고 있고, 그러한 쪽에서 어떤 역사라든가 유물 같은 거 우리가 참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빨리 우리 역사를 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가 진시황 아닙니까? 최초의 황제 호칭을 쓴 사람이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 이 진시황은 그 유명하다고 하지만, 불과 나라는 20년 안팎밖에 건재하지 못했거든요. 금방 망해버렸거든요. 그 유명한 나라인데, 나라가 워낙 진시황이 폭정을 만리장성도 쌓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진나라에 살 수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저 동쪽에 어느 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이상향이야. 천국이야 해서 많은 유민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한반도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이 서쪽 지역은 마한 세력이 이미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한 세력들이 오면서 중국의 유민들이 들어오면서 마한 세력들이 저쪽으로 가서 살아라 해서 동쪽으로 밀어 보냅니다. 그것이 진한 변한 쪽으로, 오늘날 말하자면은 신라 경상도 영역으로 그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역사 기록에도 보면, 중국 역사 기록에도 보면은 그 경주 쪽에 신라 쪽에서 살던 중국의 유민들이 우리 조상은 진나라 때 도망쳐서 여기 와서 정착을 해서 살았다 하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유민들이 이 한반도로 많이 유입해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뭐 그 고조선 시대 부여인들, 그다음에 이렇게 예맥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말갈족 해서 우리가 되게 뭐 약간 오랑캐처럼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뭐 여진족, 말갈족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옛날에 그 뭐 압록강 넘어 그 만주벌판 쪽에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 말갈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만주벌판에만 산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살았지만 광범위하게 살았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이렇게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도 보면 백제 서울 한성 백제죠. 당시 한성 백제를 말갈족이 공격하고 하는 역사 기록도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럼 저 만주족에서 거기 와서 가운데 고구려가 있는데 와서 공격했겠습니까? 아니죠. 띄엄띄엄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뭉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구려도 공격하고 백제도 공격하고 신라도 공격하고, 그 신라라든가 백제의 그 삼국사기나 이 역사서에 보면은 항상 말갈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은 그 한강 근처의 경기도 동쪽 지역, 경기도 동부 지역, 강원도 서부, 그다음에 강원도 남부, 뭐 충청도 북부 이 지역의 그 말갈족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같이 말갈족하고 어울려서 싸우고 흡수하고 동화하고, 거기엔 또 외인도 있습니다. 외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구, 일본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도 같이 특히 남해 안쪽으로 이렇게 또 활동하고 살았는데, 이 고구려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은 신라가 이 외인들의 공격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신라가 그때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작은 소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SOS를 칩니다. 좀 와서 좀 제압 좀 해줘. 우리는 힘이 없어 안 돼. 제압 좀 해줘 해서 고구려 군사가 와서 몰아냈는데, 이 외인들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는 남쪽이니까 바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원 전에도 많이 건너갔지만 기원 후 뭐 3세기 이 무렵에도 많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도레인. 그래서 도레인, 그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 해서 도레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이 나중에 7세기에 가서, 그때는 이제 외국이었죠. 외국. 7세기쯤 가서 외국을 이름을 일본으로 바꿉니다. 그 가서 일본 그 토착민들을 제압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말하자면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애시당초에는 우리 삼국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서 논일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따로 떨어져 살면 또 남남이 됩니다. 이 마한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삼국시대 이전의 삼한시대, 마한, 진한, 변한 삼한시대에 마한이 어떻게 보면 더 터줏대감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경기도 지역, 서울 중심으로 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 중서부, 남부 지역, 중서남부 지역에는 마한 세력들이 오랫동안 토착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제가 내려와서 건국해서, 백제가 오히려 마한에 54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백제가 커져서 마한을 오히려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탄생했고요. 우리 백제라는 나라의 역사는 6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백제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래 백제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고구려를 잠깐 먼저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와는 우리가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사실은 앙숙관계였습니다. 앙숙관계. 백제와 신라의 관계보다도 백제와 고구려 관계가 더 앙숙관계였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백제 후반기에 와서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 그전 건국 과정에서부터 백제의 3분의 2 역사 정도까지는 백제와 고구려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너무나 백제와 신라와의 앙숙 관계로 너무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말기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또 각인이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그 부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여는 지금 중국으로 본다면 뭐 길림성, 예, 길림성 그쪽 지역 일대죠. 광범위하게 예, 있었는데 부여에서 그 주몽이라는 왕족 서자가 이제 세력에서 밀리다 보니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살해 위협.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치죠. 도망쳐서 압록강 근처까지 오는데 졸본이라는 지역에 이제 오게 되죠. 친구 몇 명하고 데려왔겠죠. 졸본이라는 지역에 오니까 그 지역에 이제 거기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죠. 그 지역에 왔더니 그 지역에 어떤 세력가를 만납니다. 연타발이라는 세력가를 만나는데 그 연타발에 또 돌싱이 있습니다. 돌아온 싱글. 돌싱 딸이 한 30살쯤 됐을까요? 주몽은 한 20살쯤 된 나이고, 돌싱이 있는데 이 연타발의 딸이 또 상당히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돌싱이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둘이 어쨌든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주몽도 여기 와서 자기가 어디 터전을 닦기 위해서는 유능한 여성이 필요했겠죠. 또 이 소선호도 어떻게든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잘 활용을 하면은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주몽이 이제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의 신화는 너무나 과거 부여의 동명왕의 신화 그대로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구려는 나 주몽은 부여의 후손이야. 부여의 후계자야. 이것을 내세운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주몽이 도망올 때 결혼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서 자랐죠. 이렇게 성장했죠. 아들이 아빠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아빠가 보니 여러 가지 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내 아들이 맞거든. 자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음 왕을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옹립합니다. 그러면 소선호는 뭡니까? 소선호는 자기하고 결혼해서 이미 자기 다음 왕은 자기 아들이 비류와 온조, 자기 아들이 왕을 할 걸로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아들이 왕을 하니 이런 배신이 없죠. 그렇게 해서 소선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했겠죠. 하다가 일부 자신들의 추종자와 함께 남하해서 백제를 건국합니다. 백제. 이렇게 해서 백제가 드디어 탄생합니다. 우리 흔히 백제 건국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 온조왕을 생각하죠. 바로 이 소선호의 큰아들 비류, 작은아들 온조. 이 두 사람이 각각 와서 정착을 해서 하나는 여기 해서 했는데 한강 주변에서 이렇게 했는데 둘이 결국 다시 합치죠. 그래서 어쨌든 백제 초대왕은 온조왕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왕으로 우리가 왕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세계사 유례가 없이 한 여성이 소선호죠. 한 여성이 두 왕조를 건국한 어마어마한 여걸이죠. 소선호가. 주몽하고 같이 고구려를 건국했죠. 아들과 함께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소선호가 두 나라를 건국한 말하자면 두 나라 창업한 창업주예요. 왕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우리는 너무나 왕만 기억하지 주변의 조력자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찬란한 햇빛에 있는 것만 너무나 찬란해 보이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제가 조금 또 말하자면은 역사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조금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선호는 그렇게 해서 두 나라를 건국한,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엄연한 역사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계사 유례가 없는 우리 나라 민족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우리 쾌거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도 고구려에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배신감으로 나와서 나라를 만든 것 아니니까. 회사에서 쫓겨나와서 새로 창업을 해서 좋다. 어디 네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그 기존의 회사하고 라이벌 관계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계속 앙숙이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아까 그 건국 신화를 부여를 그대로 답습했다면은 백제는 왕의 성씨를 아예 부여로 합니다. 부여. 그래서 왕들이 성이 부시입니다.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왕들의 그 성이 부여로 해서 후손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뭡니까? 고씨, 해씨 이렇게 해서 같은 성씨인데 이제 성만 그렇게 바꿔서 이제 이어갔죠. 어쨌든 백제는 부여라는 원래의 조상들의 어떤 원류를 우리가 후계자는 우리다. 정통성은 우리가 갖고 있다. 고구려는 정통성은 우리 고구려에 있다. 이렇게 시발점이 돼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누구 주장이 맞다고 봐야겠습니까? 배신한 주몽을, 아니면 배신당하고 와서 새로 창업한, 원조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측면을 놓고 이제 백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백제는 한성에서 처음에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한성 백제, 그리고 천도해서 웅진 백제, 그 다음 다시 또 천도해서 사비 백제, 세 영역으로 우리가 분할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678년 중에 500년 가까이를 한성 백제에 있었거든요. 한성 백제에 있다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된 상황에서 웅진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웅진, 공주죠. 그 역사인데 지금 한성 백제는 오늘날, 풍납토성, 있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그 다음에 몽촌토성, 이 일대가 바로 그 한성 백제의 터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백제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성 백제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 이 세 개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익산이 왜 포함되느냐? 그거는 이따가 익산 여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에서는 어쨌든 궁궐 터는 이제 몽촌토성, 풍납토성, 토성이 이제 쌓여 있는 흔적이 발굴되고 그다음에 무덤이 몇 군데 발굴돼 갖고 이제 지금 현재도 보존돼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하고 그다음에 방이동의 고분이 그렇게 같이 이제 있어서 지금 현재 시내에 그렇게 송파구에 보존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문주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종주의 공산성,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산성, 당시에는 웅진성,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한성에서, 해씨, 그 다음에 진씨 세력들이 이제 측근들로 이렇게 왔고, 거기서는 또 제지 세력, 기존 마한의 토 세력들이죠. 제지 세력이, 사택씨라든가, 그 다음에 연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구 어떤 세력 간에 또 갈등이 또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 서로 세력 간에 군사 강한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래서 세력 간에 싸울 때 왕은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세력하고 구세력이 다투는데 왕은, 이미 망할 뻔 했던 나라의 왕이 힘이 있겠습니까? 2년, 3년 만에 다 피살됩니다. 문주왕, 그 다음 아들 삼건왕이 또 2년 만에 또 피살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성왕이 22년 집권하면서 그나마 이제 부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죽고 다음 왕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무령왕이 되죠. 무령왕이 또 한 22년을 이제 그때 웅진백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무령왕의 아들이 또 잘 아시는 성왕은 여기서 16년을 있다가 이번에는 계획한 천도,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에서는 실제로 5명의 왕, 문주왕, 삼건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이 5명의 왕이 64년간 도읍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 도읍지 성격도 강했던 데다 어떤 자주 왕이 자주 피살되고 이러한 상황, 어수선한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주 역시 당시 백제 유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게 몇 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공산성을 댈 수 있죠. 당시에는 토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토성 중심이었는데 이 나중에는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석성으로 이렇게 또 둔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 야산, 그 금강변에 야산으로 이 공산성이 이렇게 쌓여 있고 둘레가 이제 한 2.6km 정도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 궁궐 털어보면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 저기서 어떻게 왕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좁은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천도 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어떻게 터전을 잡을 것이다고 아마 예상을 하고 했겠죠.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올해 60여 년 있다가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 공산성에는 당시 궁궐 터라고 추정하는 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 마당 학교 운동장보다도 작은 여기 어떻게 궁궐이겠냐 해서 요 아래쪽에 어디 평지가 아니겠냐 이런 주장도 뭐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연못 궁궐에 있는 연못 터라든가 뭐 와편 그다음에 뭐 어떤 건물지 이런 것이 몇 개 발굴은 돼서 지금도 뭐 가장 유력하게 거기 궁궐 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산성 가장 높은 지대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 추정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산성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꼭 한번 느껴볼 것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이 느껴보는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산성에서는 공주, 그리고 공산성, 공주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왕이 이제 4명이 있습니다. 4명. 4명인데요. 바로 공주, 어떻게 보면 공주라는 것이 왕의 딸 공주 같은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주 품에 안긴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왕이 공주 품에 안겨서 목숨을 일단 보전을 한 거죠. 그 첫 번째 왕이 아까 말씀드린 문주왕이지 않습니까? 한성에서 급히 도망와서 공주 품에 안겨서 제기를 모색했는데 뭐 3년 만에 죽긴 했지만 어쨌든 문주왕이 첫 번째 이제 그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백제 마지막 왕 누굽니까? 의자왕.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백제 31대 의자왕도 나당 연합군 18만 연합군이 사비성을 공격할 때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곁에 측근 몇 하고 탈출해서 바로 이 공산성으로 옵니다. 공산성으로 와서 머물다가 닷새 머물다가 결국은 문 앞에 나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백제는 사비성 최후의 도읍지 사비성에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산성에서 이전 도읍지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면서 어쨌든 닷새간의 그 피난 생활이었지만은 의자왕을 품어준 공주입니다. 그리고 의자왕이 죽었냐 하면 바로 죽지 않고요.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 의해서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당나라에 가서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거기서 이제 뭐 화가 났는지 화병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해서 어쨌든 거기서 죽고 묻히게 됩니다. 당나라 북망산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요. 세 번째 왕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연은 슬픈데 바로 고려 8대 현종입니다. 고려 8대 현종은 거란족 침입 때 저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오는데 이 공주에서 절도사가 요즘 말하자면 공주 시장이 절도사가 극진히 이제 피난 왕 신하들도 다 도망가고 몇 명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공주 절도사가 흑심을 품고 접근해서 왕한테 극진히 대우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왕이 마음이 참 그 신하한테 가겠죠. 이럴 때 이제 자기 맏딸을 보내서 왜 맏딸을 보냈는지 벌써 이해가 가시죠. 맏딸을 보내서 왕에게 옷을 지어드리게 합니다. 옷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왕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종의 제3비가 됩니다. 세 번째 왕비가 됩니다. 현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되고 근데 김원부가 딸 하나를 왕비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남아있는 두 딸도 다 왕비로 또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딸은 제4비, 세 번째 딸은 제7비가 됩니다. 7번째 왕비가 됩니다. 현종의 7번째 왕비. 어쨌든 김원부로서는 세 딸을 왕비로 보냈는데 그중에 맏딸인 제3비는 그 현종이 8대 임금이거든요. 8대 임금인데 맏딸은 원성왕후는 9대 임금 덕종
10대 임금 정종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을 배출했죠. 그 다음 동생은 11대 왕 문종을 낳습니다. 11대 왕 문종. 11대 왕 문종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11대 왕 문종이 이후로 고려 왕들은 문종의 후손들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김원부는 세 딸을 왕비로 만들었는데 둘째 딸의 아들이 왕이 돼서 그 후손이 고려를 계속 이어갔으니 고려 왕들의 영원한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공주에 가시면 이걸 생각을 해야, 공산성에 피난 간 왕, 그리고 또 그 고려의 그 현종 피난 온 왕이 공주에서 이러한, 피난 가면서 어떻게 새 왕비와 또 결혼을 합니까? 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공주에서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 왕. 조선으로 갑니다. 아까 백제 2명의 왕, 고려의 왕 1명, 이제 조선 왕, 조선 중엽의 인조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참 굴욕적인 일이 많죠. 청나라와의 관계도. 그러나 청나라와의 관계 전에 인조가 즉위하고 이듬해에 1623년에 즉위했으니까 24년이 되겠네요. 바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이괄의 난. 이괄이 자기는 충성을 목숨을 바치고 인조 반정을 일으켰는데 왜 나는 2등급이야. 1등급 안 주고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괄의 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에 완전히 도성이 다 빼앗겼죠. 상당히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인조가 피난을 와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공산성으로 옵니다. 공산성에서 하염없이 이제 너무나, 작년만 해도 내가 참,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뭐야? 얼마나 참 처량하겠습니까? 그죠? 신하한테 또 이렇게, 아까 게르왕도 신하한테 침뱉음을 당하면서 굴욕을 겪었는데, 신하를 잘 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있는데, 5박 6일 머무는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의 백성이, 임금님이 저렇게 참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안 돼서, 입맛 전환을 위해서, 토실토실한 아주 말랑말랑한 인절미, 말랑말랑한 물고기에다가, 떡에다가, 그 다음에 콩고물 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거든요. 이게 무슨 떡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떡 이름은 모릅니다. 저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임절미라고 해라 해서 그 임절미가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인절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절미가 그렇게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공산성에서 4명의 왕이 공산성에서 그런 남긴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쨌든 백제에 오면은 우리가 이괄의 난으로 공산성에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공주 오면 또 다른 백제의 유적, 공주의 또 다른 백제의 유적 하면 송산리 고분군이 우리가 백제 무령왕의 어마어마한 유물 출토가 된 거 한 4,800여 점, 그 다음에 국보가 12점 출토된 그런 왕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왕릉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령왕릉은 그 무령왕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으로 우수한 고대 삼국 중에 신라 태종 무열왕하고 거의 아주 드물 정도로 그런 정도로만 확실하게 이름이 있는 것. 나머지는 역사 기록의 어느 위치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그렇게 추정한 왕릉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죠. 이 무령왕릉의 입구가 이렇습니다. 그 왕릉의 입구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무신 거죠. 여기가 공주국립박물관에 이제 가시면 바로 너머에 공주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공주국립박물관에 가시면 바로 이 무령왕릉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언제 죽어서 언제 묻혔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대금을 토신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여기서 묻혔으니 훗날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는 내용의 글을 저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의 국립박물관도 꼭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무령왕이 혼자 주무시면, 왕비하고 같이 주무십니다만 주무시면 무서울까봐 저런 상상의 동물, 진묘수, 상상의 동물이 왕릉 안에서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잔, 동탁 은잔, 백제인들의 아주 우주관을 담은 화려한 은잔도 있습니다. 공주의 우리가 이렇게 백제 역사를 따라서 여행을 갔지만 사실 또 유네스코 저 사찰인 마곡사가 있습니다. 마곡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에 잠시 성려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래서 백제 마곡사에서는 우리가 백제를 떠나서 또 공주 김구 선생, 과거에 김시섭도 잠시 머물렀다 갔고, 수양대군 세조 임금이죠. 세조 임금이 김시섭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유서 깊은 사찰을 또 우리가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성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던 삭발터입니다. 저기가 그 마곡사의 개울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주는 또 우리 고대 구석기 석장리 유적지도 있으니까 같이 아주 머나먼 역사 속으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 세 번째 여행지 사비성입니다. 사비는 우리가 흔히 부여 사비는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소산에 있는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왕궁터가 있습니다. 기슭에 왕궁터가 있고 뒤쪽에 후원, 정원처럼 해서 부소산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제가 마지막 123년을 여기서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 산에 이제 백제 멸망기가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서 그 백제 왕궁터에서 산을 넘어가면은, 야산을 넘어가면은 절벽에 고란사가 있습니다. 백제 멸망의 한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절벽이 바로 저 낙화암, 많이 들어보셨죠? 의자왕과 삼천궁녀, 낙화암 하는데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없었고요. 많은 궁녀가 있었다는 의미로 삼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둘은 적잖아요. 셋대야 그래도 많죠. 그래서 저 낙화암, 저기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까이 가면은 낙화암이라는 글씨, 우암 조선시대에 우암 송시열이 쓴 붉은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강물 금강인데요. 부여에서는 백마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백마강 달밤에 노래 부릅니다. 이 배를 타면은, 황포도배를 타면 그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의 어떤 마지막 도읍지 여행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궁궐 바로 앞에 도심에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요. 5층 석탑, 원래 탑은, 우리나라 사찰 탑은 목탑이었습니다. 목탑으로 시작해서 석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보다 먼저 생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항용사 구청 목탑을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목탑이었죠. 그보다도 이제 조금 시간이 비슷한 시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뒤에 이제 또 이 석탑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천합니다. 목탑은 오래 못 가잖아요.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나무가 썩고 하는 것 때문에 석탑으로 자연스럽게 발전 단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지금 가시면은 이 넓은 벌판에 저 석탑이 5층 석탑인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당연히 국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저 탑에 안타깝게도 아름다운데 가서 자세히 눈 씻고 보시면은 글자가 탑에 1층 저 탑면에 글자가 빼곡하게 돌아가면서 무려 2,000여자가 있습니다. 2,000여자 셀 수는 없죠. 목탁해서 떠서 확인해 보니까 2,000여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자기의 전성 기념 기록을 한 겁니다. 대당 평 백제국 비명 해갖고 제목을 쓰고 수많은 글씨로 이렇게 내가 백제를 정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정벌하고 난 뒤에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당시의 백제 상황은 어떠어떠 몇 부 체제고 어떠어떠했고 인구가 얼마였고 이러한 기록을 남겨서 참 욕된 기록인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종이로 기록이 남지 않은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또 중요한 사서 역할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시면은 탑만 보시지 마시고 탑의 남쪽에 서서 밝은 날 햇빛이 쫙 비칠 때 글씨가 대당평 백제국, 대당평 백제국 비명, 이 내자 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맑은 날씨에는 보입니다.
그것만이라도 꼭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글자 흔적들 윤곽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1400년 역사 참 그 풍파에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망하면은, 아까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옛날 정조대왕도 바로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앞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여행을 떠난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부여 읍내 외곽의 동쪽에 또 이 왕릉이 있습니다.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면 부여는 부여왕릉원, 옛날에는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시대의 왕들의 무덤이 아닌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성왕부터 해서 의자왕까지 있었는데, 의자왕은 중국에 묻혔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왕릉원이 있고, 이 왕릉원 옆에는 또 이제 능찰, 왕릉을 지키는 능찰이 있습니다. 그 능찰이 또 옆에서 귀중한 유물이 발굴되고 했습니다. 그 능찰 옆에 나성이 있습니다. 궁궐 외곽 성곽 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나성이 같이 그 능찰에 있고요. 국남지, 부여 읍내에 국남지가 있습니다. 국남지는 왕이 인공으로 조성한 정원이죠. 정원이고, 여기서 왕이 왕비와 함께 배를 타고 놀았다 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무왕과 선화공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설하고요. 그 다음에 부여 박물관에 꼭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공주 박물관에 가셨듯이 박물관에 꼭 가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경주도 박물관 꼭 가셔야 되고, 박물관에 가셔서 유적을 보셔야 되는데, 부여 박물관에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바로 백제 금동대향로. 발굴될 때도 전쟁 와중에 누군가가 이 진흙 속에 쑥 집어 넣은 겁니다. 물웅덩이에. 안 그러면 뺏기고 파괴되니까 물웅덩이에 푹 쑤셔 넣은 것이 그대로 1400년간 있다가 1993년에 발굴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스팔트 깔려고, 주차장 하려고 아스팔트 깔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 한 번만 더 보자 하고 본 것이 발굴된 겁니다. 승길 때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발굴도 그때 발굴 못했으면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밑에 깔렸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찔합니다. 진흙 속에서 1400년 동안 진공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어떤 지진이라든가 충격에도 안 깨지죠. 진흙이 보호해 주니까. 그리고 진흙이 압착하고 있으니까 이 변형도 안 되죠. 그래서 1400년 동안 해서, 물론 약간 수리도 하긴 복원했습니다만은 저렇게 완벽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백제 최고의 예술품 아닙니까? 봉황은 왕을 상징도 하고 날아다니는 거니까 하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뚜껑이기도 하고요. 향로. 이것은 성왕에 대한 제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제 전 왕에 대한 어떤 의식 행사의 향로로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게 사리함인데요. 창왕 때 창왕의 누이인 공주가 아버지 공양을 빌기 위해서 이 사리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왕에 대한 거죠, 요거는. 요 유물이 바로 능찰에서 두 가지 유물이, 물론 더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이 두 가지가 바로 부여 박물관에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될 유물이죠. 계백장군이 있다면, 고향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부여입니다. 향토지에 나오는 고향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계백 약수터도 있고, 계백장군이 공부 무예를 닦았다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부여 사비 궁궐이 아련히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익산입니다. 익산은 우리가 이제 왕궁리 유적지라고 하는데, 왕이 궁궐을 지었해서 왕궁리입니다.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고, 의자왕 아버지가 30대 무왕입니다. 무왕이 잠시 천도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궐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에 사찰이 들어와서 지금은 현재 탑이 남아 있습니다. 꼭 가보셔야겠죠. 여기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익산에서 보실 것이 바로 미륵사지. 너무나 잘 아시죠? 미륵사지도 해서 이 왕비가 요청해서 왕이 건립했다. 당시 최대 사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백제 역사를 따라서 한성, 웅진, 사비, 익산까지 오늘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역사 여행, 왕의 도읍지 여행,
오늘까지 2차례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